다시 애저 포털로 돌아왔어요. 가상 머신 아시죠? 아이아스 형태의 컴퓨팅,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우리가 가상 머신, 아이고, 머신이 아니죠. 가상 머신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가상 머신이 있죠. 하지만 이걸 보진 않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가상 머신 만들기를 보게 되면 기본사항, 디스크, 네트워크, 관리, 고급 이렇게 탭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탭을 완료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먼저 기본사항이에요. 뭐가 나오나요? 프로젝트 정보, 그쵸?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채우라고 해요. 애저상에서 리소스를 만드실 땐 항상 구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소스 그룹 밑에 리소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애저 인터널 컨섬션이라는 구독을 사용을 할 거고요. 리소스 그룹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Z900을 사용을 할 거예요. 필요하시면 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뭐가 있죠? 가상 머신의 이름, 그 다음에 리전, 어느 위치에 이 리소스를 가져다 놓을 것인지, 그리고 가용성 옵션, 그쵸? 우리 배웠던 거고요. 이 VM의 OS 이미지는 무엇으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저는 가상 머신의 이름은 YK VM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전 세계에 58개의 리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한국 중부에다가 VM을 놓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가용성 옵션이라고 해서 인프라 중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용성, VM을 만들 때 가용성 배웠죠? 인프라 중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는 단일 VM을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권장이 된다, 안 된다? 그죠? 단일 VM을 배포하시면 가용성을 확보하시기가 어렵죠. 물론 예외는 있었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단일 VM을 배포하겠다. 아니면 가용성 영역을 만들겠다. 가용성 집합을 만들겠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용성 영역이 가용성 집합보다 더 넓은 혹은 더 높은 연결 가용성을 제공을 해드리죠. 근데 그레이 아웃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표시가 돼서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 한국 지역에는 아직 Availability Zone, 이 가용성 영역이 GA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용성 집합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용성 집합을 선택을 하시면 다시 여기에 가용성 집합을 만들어 넣으셔야 되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름을 YK AV set 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폴트 도메인하고 업데이트 도메인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기본 값으로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가용성 집합을 만들었고요. 그 가용성 집합에 YKVM1이라고 하는 VM을 넣을 거예요. 그죠? 자, 한국 중부에는 가용성 영역을 지원하지 않지만 유럽, 서유럽 쪽을 볼게요. 유럽 쪽을 가서 가용성 옵션을 보시면 가용성 집합뿐만 아니라 가용성 영역도 지원하죠. 한국에서도 곧 가용성 영역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용성 영역을 선택하니까 얘는 만드실 필요가 없지? 그쵸? 알아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나눠서 넣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존이.
그죠? 다시 한국에다 배포를 할 거고요.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인프라 중복 단일 VM으로 배포를 할래요. 그리고 이미지는 윈도우 서버 2012를 배포를 해볼게요. 자, 이 밑에 Azure Spot Instance라는 게 나오네요. Azure Spot Instance를 사용하시면 이거는 하나의 규모의 경제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모듈에서 배웠죠. 규모의 경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가진 혜택을 배분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요 DS1V2라는 표준 타입의 VM을 생성하게 되면 월 105,900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거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라고 하면 애저 데이터 센터에 유휴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를 정해진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남는 리소스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데이터 센터에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져서 실제적으로 정식 금액을 주고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캐퍼시티가 용량이 이제 점점 차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Azure Spot 인스턴스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10,000원짜리인데 월 50,000원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 50,000원이 되면 다른 고객들이 많아지어서 뭐 0원에서부터 50,000원까지 계속 금액이 올라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세팅한 그 50,000원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리소스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리소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가격이 올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운영계에서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개발 테스트를 할 때 남는 리소스를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Azure Spot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크기예요. 크기 변경을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이미 필터링이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리소스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조금 더 높은 거, 적어도 4V 코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스펙을 올렸어요. 그래서 월 350,000원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Azure VM 사이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Azure에서 VM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죠? 범용,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이렇게 해서 여러 스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선택할 때 DS 어쩌고였잖아요. 범용에서 스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컴퓨팅 최적화는 앞에 F가 붙어요. 그쵸? 메모리는 E 아니면 M이 붙네요. 스토리지 최적화는 L이 붙고요. GPU는 N, C, ND, NV가 붙어요.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는 하이 퍼포먼스 다 H가 앞에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VM의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어느 용도로 쓰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키가 되는 스펠링이 알파벳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컴퓨팅 쪽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H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가 필요하시면 M 쪽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표준 범용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저는 관리자 이름을 제 엘리어스로 줄 거고요.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넣어 볼 거예요. 자, 관리자 계정을 넣고 나서는 인바운드 포트 규칙이라고 해서 이 VM을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서 방화벽이죠. 어떤 포트를 열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아무 포트도 열지 않을 거야 라는 거고요. 특정 포트만 열려고 하시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 VM을 웹서버 용도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HTTP랑 HTTPS, 그 다음에 관리 용도로 RDP까지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비용 절감. 이 VM이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이미 온프리미스에서 라이센스가 있다면, 그죠? 이미 라이센스가 있다면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업팀하고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알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예 누르고 가격 DC를 받을 거예요. 자, 기본 탭 다 채웠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디스크예요. 그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를 채워볼 거예요. 자, 여기서 OS 디스크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보시면 표준도 있고요. 표준 하드웨어, 표준 SSD, 프리미엄 SSD예요. 단일 VM을 배포하더라도 프리미엄 스토리지를 붙이면 연결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는 데모니까, 그죠? 그냥 표준 사용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선택한 크기의 VM은 프리미엄 디스크를 지원하니까, 그죠? 99.9의 연결 가용성 SL을 가져가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준 할게요. 자, 이거는 운영체제에 대한 디스크를 선정을 하신 거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데이터 디스크를 만들지 않고 VM을 배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생성이 돼요. C 드라이브는 운영체제 용도예요. 그리고 D 드라이브는 템퍼러리예요. 빠르지만 이 VM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그 D 드라이브, 템퍼러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 다 삭제가 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D 드라이브를 연구 드라이브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막 저장하시죠. 근데 업데이트가 일어나든지 혹은 여러분이 리스타트를 하시면서 VM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 D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 디스크는 꼭 여기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데모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트워크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여기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서브넷, 그리고 퍼블릭 IP를 달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별 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으로 이것들이 다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가상 네트워크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걸 사용을 할게요. 고객분들 중에 우리 VM은 절대로 퍼블릭 IP를 가지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만드는 순간 퍼블릭 IP를 할당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데모용으로 만드는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달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든지 아까 지정한 인바운드 포트 선택하는 부분 있죠. 제가 아까 요거 하겠다라고 설정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관리예요.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로그들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부트 로그라든지 OS 로그라든지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켜시는 순간 그 로그들이 저장되는 스토리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데모니까 이거 끌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따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동 종료라는 옵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껐다 켰다 해도 되는 VM이 있을 수 있죠. 개발계라든지 뭐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VM을 만들고요. 한 번도 끄지 않고 한 달을 사용한 경우와 그 VM을 만든 다음에 껐다 켰다 하는 경우에 한 달이 지나면 월 소요 비용이 달라요. VM을 끄게 되면은요. 그 VM에 붙어 있는 컴퓨팅 리소스가 해제가 되고요. 그 VM 이미지만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가 과금되지 않아요. 비용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이 자동 종료 옵션을 사용을 하셔서 껐다 켰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월 30만 원 VM이지만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고급 눌러볼게요. 고급은 특별히 보실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태그예요.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VM에 대한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태그는 따로 달지 않을 거고요. 검토 및 만들기 가서 제대로 세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VM이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동안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VM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KAUM 점프라는 점프박스용 VM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 VM은 지금 중지돼 있어요. 그죠? 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꺼놨어요. 그리고 상태를 보시면 할당이 취소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VM 눌러서 한번 볼게요. 이 VM은 공용 IP는 이런 걸 가지고요. 내부 IP는 이걸 가진대요. 그리고 이 VM은 서유럽 쪽에 배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쓴대요. 네. 그리고 얘는 태그도 달려 있어요. 제가 만든 거다라는 제 태그를 달아놨네요. 이렇게 VM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VM이 기본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야기 드리는 동안 VM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VM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이 VM에 연결을 하려면 여기에 이 연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초반에 만들 때 RDP 포트를 열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는 핀이 아니라 YKAUM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VM에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52.213.75 213.102.75 3389 포트로 이 VM에 붙었어요. 그죠? 네, 여기에서 파워쉘 스크립트를 좀 써서 제가 VM에 웹서버를 배포해 볼 거예요. 지금 파워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웹서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VM 밖으로 나가서 공용 IP 주소를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쵸?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웹을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웹페이지가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VM 만들고요. 그 VM 위에다가 파워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IIS라는 웹서버를 디플로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트는 이미 초반에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 공용 IP로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VM 생성하는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IaaS 형태의 대표적인 컴퓨팅, Azure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VM 말고도 다른 형태의 컴퓨팅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VM 스케일셋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VM을 스케일, 확장하기 위한 세트예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요청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지정한 어떤 스로틀링 포인트보다 리소스가 더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소스를 확장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가 한꺼번에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M 스케일셋, VMS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VM 스케일셋을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리고 2개 이상의 VM을 배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 어베이러빌리티 셋, 가용성 집합에서 했던 것처럼 폴트 도메인이라든지 업데이트 도메인으로 분리해 주는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용성 측면에서 생각하신다면 VM 스케일셋을 만드신다면 자동으로 가용성, 어베이러빌리티 셋 기능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가용성 집합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가용성 집합하고 VM 스케일셋이 다른 점은요. VM 스케일셋은 가용성보다는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고 줄어들고 이런 곳에 용이하고요. 또 확장, 자동 확장을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VM이요. 처음에 배포한 동일한 VM이 계속 만들어져요. 반면에 가용성 집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그쵸?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스큐가 다른, 사이즈가 다른 VM을 배포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VM 스케일은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VM이 계속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파스 형태의 컴퓨팅 서비스로는 앱 서비스를 보실 수 있어요.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앱이라든지 뭐 API 앱 등이 해당이 될 거고요. 이벤트 기반으로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Azure 펑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스 형태의 대표적인 앱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소스에 가셔서 앱 서비스 하면 여기 보시죠. 앱 서비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앱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앱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웹앱. VM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탭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죠?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채워야 된다.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어놨던 AZ900이라는 리소스 그룹에 배포를 할 거예요. 자, 인스턴스 정보로는요. YK 웹앱 1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코드를 넣을 거냐, 컨테이너를 넣을 거냐, 저는 다커 컨테이너를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지역으로는 한국 지역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대로 갈게요. 자, 다음 탭을 눌러서요. 다커, 우리가 다커 컨테이너 올린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는 다커 컨테이너 올릴 건지 단일 다커 선택하고요. 이미지 소스는 다커 허브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공개 형식이고 마이크로소프트 ACI 헬로 월드라는 다커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링 부분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굳이 모니터링 안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태그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검토 및 만들기 한번 확인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서비스는요, VM보다 더 빠르게 리소스를 배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VM은 그 위에 웹을 올리시기 위해서 VM 만들고 들어가서 파워쉘 스크립트로 IIS라는 웹을 디플로이 했잖아요. 근데 웹앱은 만드시면 바로
웹 서비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포가 끝나면 여러분들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만들어진 리소스에 한번 가볼게요. 리소스가 다 만들어지면은요, 여기 종 모양 표시된데 이렇게 알림이 와요. 자, 리소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웹앱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접근하는 URL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컨테이너 인스턴스 이미지 보이시죠? 저희가 올린 다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웹서버 몇 번 클릭만으로 만드시고 바로 접근 가능한 것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요즘 가상 머신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게 있죠. 바로 컨테이너 서비스예요. 컨테이너는 VM처럼 가상 환경이죠. 그렇지만 가상 VM과는 달리 이제 운영 체제, 게스트 OS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동적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스 형태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앞자를 따서 ACI라고 불러요. 파스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커 컨테이너를 업로드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ACI는 대규모보다는 주로 웹이라든지 데브 테스트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적합하고요. 파스 솔루션이고 파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AKS, 애저 쿠버네티브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AKS도 파스예요. 그렇지만 오픈소스 쿠버네티브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포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픈소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드를 구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서 파스지만 조금 복잡한 파스예요. 하지만 쿠버네티브 서비스가 가지는 강점,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관리한다거나 운영하실 때에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시기에는 AKS가 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컴퓨팅 쪽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프리미스에서 네트워크 하면 구성하셨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설망 구축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도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외부와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안전한 사설망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로드 밸런서라든지 아니면 온프리미스에 있는 여러분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클라우드예요. 이 바깥은 이제 외부망이 될 거죠. 이 둘 사이를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온프리미스에서는 VPN 게이트웨이를 할 수 있는 장비, 디바이스가 있어야 될 거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VPN 게이트웨이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VPN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온프리미스 사설망과 클라우드 사설망을 안전하게 엮는 것이 가능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웨이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다든지 어떤 필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CDN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CDN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돌이
신규 곡 앨범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뮤직비디오를 찍죠. 그럼 그 뮤직비디오를 요즘은 한류가 열풍이어서 전 세계에서 다 소비를 하려고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 센터까지 위치시키는 것보다 더 가깝게 고객이 있는 곳까지 CDN 팝, CDN 엣지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고객에게 더 가까운 곳까지 컨텐츠를 가져다 놔서 좀 더 빠르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CDN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저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렇죠? 정형 데이터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온프리미스에서 많이 사용했죠. 정해진 스키마가 있고 같은 필드나 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에로비성 데이터라든지 금융 데이터, 뭐 개인의 정보에 대한 거, 고객 정보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행과 열을 가진 관계형 테이블에 적합해요. 반정형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반정형 데이터는 스키마 자체가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스키마 자체가 덜 구조화됐어요. 덜 구조화됐다라는 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관계형 DB보다는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센서에서 발생하는 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제이슨 형태의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정형 데이터에 적합하죠. 비정형 데이터는 스키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혹은 목소리, 비디오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비정형 데이터는 보통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저장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다 목적이 달라요.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전통적인 RDBMS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NoSQL 데이터베이스,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코스모스 DB라는 것이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비정형 데이터는 블랍 스토리지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저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주로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한 저장소 서비스예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장소 계정,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카운트 중에서 기능이 컨테이너 서비스예요. 과거에는 이름이 블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랍 스토리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블랍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저장소 계정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비정형 데이터나 텍스트라든지 로그라든지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해요. 컨테이너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락 스토리지라든지 뭐 파일 스토리지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풀어냈어요. 그리고 좀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장소 어카운트의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저장소 계정에는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애저 스토리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키하고 밸류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NoSQL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전에 말씀드린 NoSQL은
애저에서 코스모스 DB라는 엔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은 이거보다 더 라이트한 버전에 많이 읽고 쓰지 않고 인텐시브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격 대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밸류를 저장하고 조회하는데 아주 많은 기능은 필요하지 않고 읽고 쓰는 것도 그렇게 처리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애저 테이블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애저 큐라는 것이 있죠. 큐 기능은 메시지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애저상에서 큐 기능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유명한 게 서비스 버스라는 게 있죠. 서비스 버스는 엔터프라이즈 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기능과 처리량을 제공을 해주죠. 반면에 이 애저 스토리지의 큐는 테이블처럼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라이트한 버전의 큐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지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기능이라든지 테이블 그리고 요 큐 기능은 애저상에서 파스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연동해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아스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애저 디스크, VM 만들 때 연구 디스크,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디스크 만드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D 드라이브 말고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 연구 디스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애저 스토리지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VM에서 파일을 우리 NAS 장비에 두고 파일을 쉐어하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애저 파일이죠. 애저 파일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VM에서 그쵸? 이 파일즈를 바라보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SMB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REST API 방식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는 이렇게 5개죠.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스토리지지만 어카운트, 뭔가 계정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스 형태의 스토리지 어카운트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서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저 포털에 와서 스토리지 계정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스토리지 계정.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많은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탭, 탭, 탭. 기본사항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자, 기본사항.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구독, 그리고 리소스 그룹. AZ900 과정이기 때문에 AZ900 리소스 그룹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은 인스턴스 기본 정보 주죠. 이름 줄 거예요. YK 스토리지 1이란 이름을 줄 거고요. 한국 중부에 만들 거예요. 성능 부분은 그냥 표준으로 사용할 거고 버전 2 그대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제 부분이에요. 복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복제의 옵션이 뭐가 있나요? 로컬 중복, 지역 중복, 그 다음에 읽기 액세스 지역 중복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로컬 중복이라는 것은 로컬, 같은 리전의 3벌의 카피를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RS, 지역 중복은 지역을 넘어서서 중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리전이 아니라 짝꿍 리전에 다시 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3번째 옵션은 짝꿍 리전에 복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겠대요? 리드 액세스, 읽기를 하겠대요. 복제를 함과 동시에 읽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리전에 있는 내용을 짝꿍 리전으로 복사를 하고 동시에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옵션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이 올라가겠죠.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로컬 중복 스토리지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액세스 계층이라는 게 있죠. 쿨, 핫이 있어요. 핫은 자주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쿨은 한번 쓴 후에는 많이 지우거나 읽지 않는 경우에 적합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으면 핫을 쓰면 되고, 그렇지 조금 덜 하다 싶으면 쿨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안 쓴다라고 하면 아카이브 계층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스토리지의 티어링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마 DP200 과정이나 AZ103 교육을 들으시면 더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는 여기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로 무슨 옵션이 있죠? 네, 공용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거냐. 자, 파스 솔루션을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쵸? 파스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아니죠.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가지죠. 그래서 공용 엔드포를 사용하는데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공용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지만 내가 선택한 VNet에서만, 우리의 애저 사설망에서만 접속하게 하겠다. 아니면 공용 엔드포인트 말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만들어서 그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고급이에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라고 되어 있어요. 계층 구조, 네임스페이스. 이거를 사용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만드는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데이터 처리하는 플랫한 방식이 아니라 거기 위에 하이어라키를 다시 얹게 돼요. 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로 변환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그 따로 만들지 않고요. 바로 스토리지 어카운트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지는 동안 기존에 미리 만들었던 저장소 계정을 하나 볼게요. 자, YK General Storage라고 만든 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사이 만들어졌네요. 리소스 그룹 DP200 리소스 그룹에 들어있고요. 한국 중부에 만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뭐를 했나요? 역시 로컬 중복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표준 핫 액세스 계층으로 만들었네요. 자,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보시면 여기 사용하실 수 있는 컨테이너, 큐, 그리고 또 여기 파일 공유, 애저 파일, 그 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블랍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선택을 해봤어요. 제가 이미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그 중에서 테스트 18이라는 컨테이너를 열어볼게요. 자, 이 컨테이너 블랍 스토리지에는 dwquery.sq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속성에 가셔서 이 파일에 접근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리소스 not found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퍼블릭하게 열려 있죠. 퍼블릭 엔드포인트로 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접근이 안 돼요. 파일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제가 키를 없이, 그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를 만들어서 그 URL을 접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파일이 열릴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죠? 자, 뭐죠? 네, 퍼블릭하게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접근 제어나 이런 것도 걸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비정형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저장소 계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죠? 전통적인 방식의 RDBMS, 그리고
요즘 뜨는 건 아니죠. 이미 뜬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의 RDBMS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는 SQL 서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픈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건 MariaDB, MySQL, PostgRE 이런 게 있죠. 애저상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RDBMS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파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Azure Database for MySQL, Azure Database for MariaDB, Azure Database for PostgRE 하게 되면 파스 형태의 오픈DB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RDBMS는 스키마가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시기 적합하죠. 물론 이런 RDBMS도 제이슨 처리 기술이라든지 그래프 쿼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된 것은 정형 데이터 처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도 저장하기에 적합해요. Azure Cosmos DB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Cosmos DB는 NoSQL 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글로벌 분산이라든지 무제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어마무시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스터 데이터를 좀 실시간적으로 글로벌 복제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코스모스 DB를 많이 활용하세요. 주로 처리하기 위한 엔진은 NoSQL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보셨던 NoSQL, 몽고DB라든지 카산드라라든지 그렘린 DB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저상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신다면 애저 코스모스 DB를 생각하시면 돼요. NoSQL 저장소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관을 도와주는 이관 서비스가 있어요. 애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양한 MySQL이나 MariaDB, SQL 서버 다 클라우드 쪽으로 이관을 좀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원타임 한 번 데이터 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데이터를 옮기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저의 대표 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려면요, 일단 애저 포털에 오셔서 애저 SQ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처음에 나오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옵션이 3개가 나오네요. 뭐죠? SQL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SQL 매니지드 인스턴스, 아니면 가상 머신. 이 3개 중에서 고르라고 나오네요. 이건 VM일 거고요. 그죠? 파스는 아니에요. SQL 데이터베이스랑 SQL 매니지드 인스턴스가 파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SQL 서버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SQL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동일해요.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넣을 거예요. 저는 리소스 그룹을 AZ900으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여기에서 저장을 합니다. YKSQL DB1 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서버는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서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서버는 관리 용도의 어떤 논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인 제가 사용할 DB는 YKSQL DB1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사이징 역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서버리스 버전 말고 프로비전, 미리 리소스를 할당하는 걸 사용할 거고요.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 네트워크 누르시게 되면 방화벽이라든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만드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그냥 퍼블릭하게 만들 거예요. 자, 데이터를 원본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백업에서 DB를 만들 건지 아니면 샘플로 만들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태그 따로 설정하지 않을 거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배포가 완료됐어요. 보이시죠? 네, 그럼 리소스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버, 접속하는 거는 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예요. 그죠? 서버 이름은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처럼 2V 코어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려면 클라이언트 2를 설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요. 그냥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데이터가 잘 보이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이 왼쪽에 오셔서요. 쿼리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볼게요. 제가 설정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퍼블릭 엔드포인트,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방화벽을 가지고 있어서 클라이언트 IP가 허용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시죠. 그래서 여기 서버 방화벽 가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클라이언트 IP를 추가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그쵸? 이 IP에 대해서 허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쿼리 편집기 다시 가셔서 네, 이제 여러분 잘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select 버전을 하게 되면 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버전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웹 브라우저, 그쵸?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쿼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세일즈 카테고리 한번 해볼까요? 네, 41개 보이시죠? DB도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손쉽게 배포하고 바로 쿼리하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장소 영역에서는 우리 정형, 비정형,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저장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비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파트너사, ISP, 그리고 스타트업 등 여러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들을 애저상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 업체들이 만든 솔루션을 저희 애저 환경에서 사전에 테스트하고 최적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켓플레이스에 방문하시게 되면 10,000개 이상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쉽게 그 이미지들을 배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모듈 첫 번째 클라우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모듈 핵심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내일은 세 번째 모듈인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신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책정 및 지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내일 뵙겠습니다.